정책주에서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파생 섹터다. 근데 이제 두산의 스토리는 실제적으로 팝켓을 활용하는 거고, 두산의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전환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지수를 빠졌어요. 어제 빠진 이유는 이제 새벽 6시였죠. 미국 시장 마감한 후에 트럼프가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서 시간에서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전환되면 그 전에 올랐던 것만큼 빠진다. 네. 빠지더라도 겁내지 말고 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관세에 대한 위협의 정점은 지났다라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빠져서 출발한다면 동시호가부터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내일 시장은 전약 후 강의 모습일 건데, 그 근거로 보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빠졌지만 어제 말씀드렸을 때,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750선 지지를 받으면 바닥권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우 같은 경우도 심하게 빠지면 38,427포인트에서는 반등 나올 자리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심하게 빠진다면 결국에 15,890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4.5% 빠졌다가 3.07%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를 봤을 때 이날 상승했던 거 이상 빠졌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2,440포인트 부근에서는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고 저가 매수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마켓머니 펀드 전단체 단기 자금이죠. 마켓머니 펀드로 4조 6천억이 유입됐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3조 6천억이 유입됐거든요. 오. 그다음에 예탁금 역시도 증감은 있었지만 지난 기간 동안 6천억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불확실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증시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은 긍정적이다. 항상 강조드렸던 거는 주식시장에서 돈의 IQ는 1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러왔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매수 관점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나 부담스러웠던 요인은 연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이제 끝까지 왔거든요. 네. 그럼 이제 수급이 그동안 연기금이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연기금이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기존에 매수했던 거를 처분하고 신규 매수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포트폴리오 유지했을 때 살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급이 잠깐 깨지는 부분이 그 부담스럽다고 했지만 그 반면에 자금이 유입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원엔 환율을 계속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네. 지난번에 원엔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1021원을 돌파해서 장중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026원 11전까지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장이 안정을 잡아요. 그래서 저는 960원 밑으로 왔을 때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셔야 될 거는 원엔이 결국에 984원에서 1005원 사이에서만 움직인다면 시장은 큰 부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와 같은 대장 주도주들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결국에는 박스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박스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수익을 내기가. 그런데 지금 들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정책에 대한 조기 대선 정책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책 쪽에서 뭐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지금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조 원을 투자하고 한동훈 후보는 200조 원을 투자하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는 50조를 투자한다. 그렇다면은 여야 할 것 없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종류가 많잖아요. 에이전트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의료 AI도 있고 신약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AI 가면 로봇도 역시 AI로 같이 엮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의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는 6월 3일까지는 네. 정책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고 정책주에서 우리가 1순위로 봐야 될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파생 섹터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제한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추구하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 하락은 겁내지 말고 매수하자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이런 지표들 개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지금 제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반도체는 좀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세요. 바닥은 잡았어요. 근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네. 특히 오늘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쵸.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가 TSC 본딩이 앞으로 커질 거다. 근데도 오늘 상황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바닥은 잡았지만 오히려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길게 보시는 사람들은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 네.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 짧게 봤을 때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피롭틱스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1,6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31,600원이요? 네. 수익 중이시네요. 네, 비중이 50%. 저는 피롭틱스는 이제 어제 반도체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지만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든요. 음. 어제 같은 경우도 전자신문에서 이제 테크데이 하면서 유리기판의 모든 것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 어제 보시면 넥스트 거래에서는 장중에 5%까지 빠졌다가 네. KRX 시장에서는 플러스 1%까지 반등했다가 결국에 힘없이 밀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섹터는 우리는 한번 매수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밀려도 바닥권은 여기 지난번에 넥스트 시장에서 이거 이제 10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10주 가지고 하한가 만들었는데 참 지저분하지만 이거 기본적으로 저는 안정적으로 보면 4만 원이고요. 전 욕심내면 4만 5천 원까지는 가져가 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유리기판에서는 삼성전기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SK라든가 LG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유리기판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낙폭 과대 국면이에요. 네. 그리고 유리기판 섹터들 지금 보면 이제 실적 공시는 어나운스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이제 이건 누가 올리냐면 외국인들이 샀을 때 주가를 크게 올리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지금은 이제 주도 창구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를 본다면 저는 유리기판 쪽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피롭틱스는 짧게 안전하게 하실 분은 4만 5천 원, 4만 원. 간 크게 보실 분들은 4만 5천 원. 그러면 피롭틱스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주들은 대부분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 같이 좀 따라 올라갈 테니까 지금 구간에서 유리기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가족분들도 네. 아, 시장이 불안해요, 뭐 더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시장이란 건 뭐 사실 저희가 아무리 예측을 해도 빠질 수가 있는 게 시장은 시장인데 그거는 기준점만 잡고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 여기서 한 100포인트 정도, 2350 정도.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후행적이라 하더라도 그 선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루틴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000선 밑에서 종가가 세게 때릴 때, 그럴 때가 안 좋은 거거든요. 물론 이것만 보면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시장의 강도는 거래량, 우리가 보통 기술적에서 말하는 거래량 감소, 이평선 수렴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을 조금 더 부호할게요. 그럼 시장에서 만약에 변동성을 띄울 만한 악재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전쟁이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온 이 급락장의 풀로는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상호관세 부과 90일 이후에 중국 관세 숫자 노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엔비디아 어제처럼 엔비디아의 구형 모델이나 신형 모델까지 금지를 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신형 모델에 대해서 금지하는 경우 그런 거 말고는 별로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한 가지 튀어나올 이슈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노이즈가 안 나오는데 아마 5월 달쯤에 나올 수 있는 이슈 중에서 그 미국 국채연합에서 발표하는 전 세계 국채 보유량을 매월 월간 데이터로 발표하지 않고 2월 달, 5월 달 이렇게 발표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아직 엔화 강세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생길 수 있을 중에는 만약에 미국 국채 투매의 어떤 주인공이 뭐 어느 정도 중국이든 일본이든 조금 명확화된다면 명확화될 가능성은 되게 낮은데 그러면 또 제3의 무역 전쟁이 나올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렇게 경우를 열어둔 거고 그거만 빼고 나면 달러만 좀 안정화되면 장은 안정화되는데 달러도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네. 달러도 안정화될 것 같다. 네. 양옥선님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현재 4% 수익 중이시래요. 음. 그리고 3년째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요? 더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다가 내려온 건데 그때도 버티셨거든요. 3년째 보유 중이고 우리 투자분의 첫 질문에서 4% 오늘 상승 중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4% 수익 중. 4% 수익 중? 네. 굳이 그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3년을 보유했다는 거는 4%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경제는 때.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는 우찌고 표현하면 크게 보면 SMR이고 또 크게 보면 체코 두쿠바니 원전이고 또 크게 보면 뭐 원전 관련주잖아요. 주기 관련주. 또 크게 보면 트럼프 수혜주잖아요. 네. 수주 잔고가 사상 최고치인 걸로 알고 있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보유죠. 보유. 네. 언제까지 보유요? 3년을 보유했다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3만 원 이상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걸 믿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게 원전 산업도 실적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실적 자체가 약간 연속성보다는 이제 그게 좀 있어요. 뭐라고 하죠? 사이클이라 그럽니까? 그게 있기는 있어요. 수주를 건바이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매출액 증가수가 이제 수주 잔고가 대변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매출액 증가수가 조금 하지만은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다시 이제 2023년도도 조금 올라가, 이 사이클이 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연간 한 1조 이상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인다고 하는 건 이게 아마, 근데 영업이익하고 이 업종 특성상 순이익하고는 마진율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기타 외화 부채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밸류를 순이익으로 체크하게 되면은 5천억짜리라 그러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5조라면 30배 이상의 밸류를 받거든요. 30배가 아니라 30배 정도 나오겠네요. 그리 보면 되는데 1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실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네. BHI나 이런 회사들은 그 완벽한 뭐 주기기라든지 복합 화력 발전소 그런 것들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 언제든지 저는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님께서 두산 로보틱스 질문을 주셨는데 마이너스 53% 구간이시고 비중은 10%라고 하세요. 언제 원금 회복할까요? 어렵죠.
2년 물려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가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란 말을 적은데 다시 밥켓을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뺏어와야 된다. 네, 두산 로봇이 미국이든 뭐 얼마 전에 지능형 로봇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 로봇이 우리나라 한국 로봇 기업 중에는 하드웨어층에서 그 공장 협동 로봇은 라인업이 가장 많습니다. 13개 이상을 갖고 있고 네. 그래서 두산이 실제적으로 최근에 반도체를 재편하면서 로봇 사업 신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정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산 바켓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두산 로보틱스의 산업용 로봇을 까는 게 그림인데 작년 7월 달에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거래소에서 얻어맞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거 아니고는 본업으로는 되게 이 기업이 어려운 기업이에요. 거꾸로 놓고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너무 또 단칼에 두 갈씩을 좀 쓰는 이유는 일단 딱 본인 투자가 입장에서 먼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게 좋고 모든 로봇주들은 실적은 안 나요. 지금도. 그쵸. 나는 기업은 이제 기존의 다른 구동 모터 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로봇은 우리가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가지고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의 스토리는 실제적으로 밥켓을 활용하는 거고 두산의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룹주들은 그룹이 밀어줄 수 있는 뭔가의 캐파가 있습니다. 레이는 삼성이 있고 삼성은 글로벌 공장이 있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 SK 같은 경우 SK는 배터리에 공장이 있는 거고 네. 뭐 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두산은 근데 지금 이게 두산이 뭐 글로벌의 반도체 제조 공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약간 두산의 핸디예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주가보다는 조금 더딜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좀 서운하게도 단칼에 10만 원은 어렵다. 물론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종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좋을까요? 다른 로봇을 오셔야죠. 올 때. 버리고? 네. 야, 두산이 요새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한번 봅시다. 두산이 지금 맨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네. 반도체 키우고 있잖아요. 두산 테스나 없는 돈 탈탈 야구단 남겨놓고 탈탈 탈아가지고 분당에다 거무실 빌딩 삐까뻔쩍이 지어놨습니다. 정자역에. 네, 그건 안 팔대요 절대.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는데 두산의 지금 사업 재편을 보면 두산은 철저하게 지금 반도체 쪽이에요. 두산 비지 해가지고 CCL 만들고 두산 비지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 인수했고 어저께 두산이 뭐라 그럽니까? 돈은 어디다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SK 엔믹스인가요? 전 세계 반도체 웨이프 3위 회사 매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지금 두산이 지금 입찰할 거라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두산은 여기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쪽으로는 지금 돈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고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좀 많이 아쉽네요.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 들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현실 인지하셔야 그러니까 되죠. 좀 많이 속상한데 그러면은 뭐 사실 마이너스 50%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이라도 물론 주가라는 건 여기서부터 뭐 몇십 프로는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30%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항상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을 때도 항상 다른 로봇,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레인이 지금 다시 신고가로 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여나 이제 나중에 다시 다른 쪽으로 잔력이 붙을 때 그때 옮기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두산을 좀 나쁘게 이야기 드렸는데 두산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다 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쉬고 있는 거고 사실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뭐 테슬라 옵티머스하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주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다 조금 한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뭐 로보티즈나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보면 트렌드는 확실히 이쪽으로 액추에이터 쪽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주가는 아마 쉽게 올해 예전처럼 바로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반등을 할 건데 두산 로보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딜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어저께 요거 지능형 로봇 쪽에 사업을 투자한다는 건 아주 잘한 건데 근데 지능형 로봇도 사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사업 집중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반응해 줬으니 단기적으로 저점은 찍겠으나 여타 로봇보다 조금 더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다른 로봇주가 조금 더 좋아 네.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